자, 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그 본격적인 슬램 파트 쪽으로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 확률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했던 거에 제가 일부 틀린 걸 찾아가지고, 그거는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현을 쓸 때 여기 0하고 1, 민밸류하고 베어리언스 있었는데, 이 베어리언스는 정확하게 우리가 쓸 때에는 n, 여기 민밸류, 그리고 여기는 표준 편차 시그마의 제곱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그냥 베어리언스 시그마로만 써놨었는데 전부 다 시그마 제곱이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멀티 디멘전일 때는 제가 이거랑 헷갈렸었는데 민밸류하고 시그마 표현을 하는데 이 시그마는 코베리언스, 베어리언스에 해당하는 시그마 제곱이고 1번 축에 대해서는 시그마 제곱이 되겠고 2번 데이터에 대해서도 시그마 제곱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 데이터 1과 2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코베리언스 시그마 1, 2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그마라고 보통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가 좀 착각했다라고 하는 거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는 시그마 제곱, 즉 여기는 대문자 시그마인데 얘는 실제로는 베어리언스 분산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간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래 내용으로 들어가세요. 우리가 이제부터 다룰 거는 그 확률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공학적인 문제들을 정의하는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슬램은 결국 확률적인 방법론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리고 이 확률적인 방법론이 일명 요새 말로는 뭐 AI 뭐 이렇게 많이 부르기 때문에 거꾸로 뭐 AI 기반 인공지능 관련된 방법이 전부 다 확률 기반의 방법이고 이 슬램에서 사용되는 것들이 여기저기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이 과목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다루고 있긴 합니다만 또 다른 취지에서는 여러분들이 AI 분야 쪽에 들어가기 위해서 확률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 확률에 대한 것들을 여기에서 기초적인 내용들을 포함해서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목을 하나 던져봤는데요. 여러분들 그 스토캐스틱 문제들, 그 레인포스먼트 러닝 강화학습 하실 때에도 유사한 제가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왜 이 슬램이라고 하는 게 확률 기반의 방법론이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부생들이 원래 학부에서 슬램에 대해서는 안 배우기 때문에 많은 학부생들이 이것저것 뭐 로봇에 대한 키네마틱스도 배우고 뭐 모바일 로봇도 좀 움직여보고 하다 보면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센서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데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합니다. 이 지도라고 하는 것을 그릴 때 내가 거리를 재고 이쪽 거리 재고 이쪽 거리 재고 대충 세네 개의 거리를 재면은 이걸 토대로 해서 이쪽 지형 지물에 대한 특징을 알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다들 동의를 할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근데 오늘 재봤더니 이쪽은 길이가 1 나오고 2 나오고 3 나왔어요. 근데 내일 재봤더니 길이가 1.5, 1.5, 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원래 내가 쟀을 때는 1, 2, 3으로 나왔는데 1.5, 1.5, 2가 나오면은 똑같은 게 아니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이건 뭐 숫자를 말로 하니까 좀 어색해서 1, 2, 3, 3개의 길이를 쟀더니 1, 2, 3으로 나왔는데 다음날 길이를 쟀더니 1.5, 1.5, 2가 나왔습니다. 이건 측정을 잘못했구나, 위치가 변동됐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변동이 됐을 수도 있어요. 정확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다음날 쟀더니 뭔가 이건 밤에 쟀고 이거는 낮에 쟀거나 했을 때의 길이의 변화가 생길 수 있고요. 그러면 또 날씨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레이저 센서를 이용을 해서 좀 더 정교한 센서를 쓰면 이 에러가 좁아질 수는 있겠죠. 작아질 수는 있어서 1, 2, 3이었다가 다음날 1.1, 1.5, 2가 나오는 이거보다는 조금 정교해질 수 있는데 뭐 레이저 센서를 써서 확인을 했더니 오늘 쟀더니 1.2가 나왔고 가운데는 1.5가 나왔고 그 다음에 2.5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 녀석하고는 다르죠. 또는 아주 극단적으로는
1, 2, 3을 대체해서 0.9, 2.1, 3.1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전날 잰 거하고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센서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안 써보긴 했지만 써본 센서들을 가지고서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방금 전에 잰 것과 지금 잰 거가 똑같은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경향은 비슷하죠. 대충 어떤 건 길이가 1이고 어떤 건 10인데 또 쟀더니 하나는 1 근처의 값이 나오고 어떤 건 10 근처의 값이 나오지 뭐 100, 100 이런 것들이 나오진 않습니다. 경향은 같은데 그러면 적당히 내가 또 이 품문을 가지고 대충 스레시홀드가 그런 생각을 버리시라는 게 제가 이번 학기 이 수업을 개설한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스레시홀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 지난주 얘기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생각하실 때 적당히 스레시홀드 가지고 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이 감옥에 갈 만큼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값이 달라진다라는 걸 인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값이 달라지면은 값이 내가 어떨 때는 1 나오고 어떨 때는 0.9가 나온다면 그게 무언가 흔들리는 요소가 있는데 그거를 포함하는 모델링을 만들 생각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머리 아프고 귀찮으니까요. 그래서 이 슬램 과목은 이런 일들이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떨 때 재면 1, 2, 3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재면은 0.9, 2.1, 3.1이 나올 수도 있고 1.2, 1.5, 2.5가 나올 수도 있는 세계관에 우리는 살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디지털화라고 불리는 것들, 뭔가 딱 떨어지는 세계관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아날로그적인 요소에 대해서 조금씩 둔감해지죠. 정확한 날짜, 정확한 시간, 정확한 돈, 정확한 비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실은 확률 기반으로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옛날에 제 나쁜 버릇 중에 하나가 세상이 정말 확률 기반으로 흔들리는 것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것들은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던 한 10여 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종속 파라미터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인과 룰에 의한, 인과 규칙에 의한 거대한 모델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사실상 모델도 세울 수 없습니다.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제 목소리가 갈라진 거는 감기에 걸렸을 수도 있고 감기에 걸리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있고 아니면 오늘 점심에 뭘 먹었는데 그 점심에 마늘을 먹어서 목이 좀 아픈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걔네들이 또 다른 요소하고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전 우주가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 각종 사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인과적으로 쫓아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이고요. 실제로 우리 모험들, 우리 자연계들 전부 다가 퀀텀들이 포함되어 있고 퀀텀들이 막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흔들리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걔들을 다 추적할 수 있는 기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물리적인 원칙 중에 하나이고 특히 이게 이제 물리 쪽에서도 중요한 원리입니다만 지능형 연구하고 물리 쪽의 연구들이 점점 비슷해져 가고 있는데 지능형 연구단에서도 이 모든 것들의 인과관계를 추적을 하려는 시도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파라미터화해서 무차원화되는 확률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런 추세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물리 쪽에서도 똑같은 경험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퀀텀들을 관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 하이델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안에 퀀텀은 그 안에 거의 모든 MP 하드에 해당할 만한 케이스들을 다 갖고 있지만 내가 그 중에 관측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든 종류의 솔루션을 퀀텀 내부에서 다 가지고 있지만 내가 관측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이렇다 보니 인과관계를 추적한다라는 것이 예전에는 뭔가 뭐라고 할까요? 고전 역학적 클래시컬 결정론적인 세계관에서 성공적인 사례들을 계속 뽑아내다 보니 세상 모든 것들을 모델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세상 모든 것들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관측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바람의 속도를 재려면 센서를 여기에 뭔가 갖다 대야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센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관통하는 유동 자체에 변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관측을 하는데 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고 관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저 퀀텀들, 입자들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입자에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결정론적인 세계관으로 예전에는 믿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결정론적인 세계관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종교적인 지식들하고도 굉장히 많은 마찰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결정론이라는 것들은 한때는 대세였지만 뉴턴 아저씨가 미분 만들고 행성의 궤적들을 관측을 하던 시대에는 절대적인 이론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거기에 몰두해서 뉴턴이한 방법론들, 새로운 방법론들을 만드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제 퀀텀 쪽의 얘기가 나오면서부터는 이 뉴턴이한 세계관이 깨지기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지금도 보시면은 우리 여기서부터 우리나라도 뭐 달에다가 뭐 유인 우주선을 날려보겠다는 둥, 뭐 화성에다가 유인 우주선을 미국 애들도 보내겠다는 둥, 요새 미국에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은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이런 모든 계획을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화성에 사람 보내려면 한 200일 걸리죠. 200일 좀 넘죠. 화성까지 우리가 유인 우주선뿐만 아니라 무인 우주선을 잘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중간중간 잘 가겠지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미리 계산해서 모델링 기반으로 결정론적인 방법으로 방향하고 각도 맞춘 다음에 퐁 쏘고 가면서 기껏해야 한두 번 정도의 보정을 하고 화성까지 잘 갑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챕터부터 이제 관측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배울 거기 때문에 제가 이 관측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굉장히 먼 거리죠. 사실 한 200일 가까이를 슉 하고 날아가는데 마찰 요소가 없기 때문에 뭔가 좌우로 방향 변화가 없이 계속 가겠죠. 계속 가는데 목성이라든가 화성 그리고 뭐 또 다른 금성, 태양 얘들의 인력이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에 궤적은 조금씩 변합니다. 그리고 그걸 전부 다 예측을 해서 계산한 다음에 가는 것이고, 가다가도 중간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면 우리가 계산한 오류가 있다면 워낙 먼 거리니까 그거를 중간중간에 보정을 해서 궤도를 가스 뿌려가지고 우주 공간 안에서는 연료라는 게 결국 가스죠. 질량이 연료인 세계입니다. 질량을 반대쪽으로 뿌려야지만, 속도를 많이 줘서 뿌려야지만 내가 방향을 바꿀 수 있죠. 관성의 법칙이 지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 공간 안에서는 질량 자체가 결국 돈이자 연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값싸고 빨리 고속으로 뿌릴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량 때문에 질량이 크면 운동량 변화를 많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질량을 버릴 수가 없다 보니 제티슨, 배가 물건을 버리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그걸 할 수가 없다 보니 가스를 고압으로 분사를 하게 되면 질량은 적지만 속도가 높기 때문에 영화에 보시면 해서 각도 조절하잖아요. 도킹할 때. 그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게, 우리는 태양계 전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몇백 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이 잘 맞췄다고. 근데 이쪽 바닥에는 되게 유명한 문제로 쓰리바디 프로블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3체. 물체가 3개가 있을 때 너와 나의 관계는 내가 관측을 해서 알 수 있지만 제3의 물체가 있을 때 걔의 관측 결과가 완벽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내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내가 움직이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누군가가 있지 않으면 내가 뭘 기점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지조차를 우주에서는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태양계 주변을 지구가 돌고 있지만 태양계는 다시 은하를 주위를 돌고 있죠. 돌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무슨 효과가 있어요? 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 코리올류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은하계는 과연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고요. 은하계 현재 은하핵의 이동속도 측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타 은하랑 관측을 해서 다 멀리 있는 타 은하들이 우리 은하의 핵 주변이 움직이는 것 같다. 별들의 움직임을 갖고 얘기하는데 저 멀리 있는 은하는 그럼 과연 고정인가? 라고 하는 아주 심오하고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오래된 연구 결과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달에 우주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지구 주변을 할 수 있죠. 지구 중심을, 지구를 토대로 해서 지구 주변의 움직임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지만 태양의 움직임, 그래서 태양계 내에서는 태양은 고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태양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관측해서 집어넣은 데이터는 오류가 있게 마련이고요. 그 오류를 무려 제가 아는 것부터 따지면 60년대부터 해서 60년간 보정을 한 게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데이터죠. 아무도 모릅니다. 안 가르쳐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보정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잘못하면 우주 미화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관측을 한다는 건 내가 상대방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건 가능하지만 내가 과연 고정되어 있는 걸 알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녀석을 알아야 되는데 걔가 만약 움직인다면 나의 속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제가 그 쓰리바디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거를 간략하게 얘기 드렸던 건데요. 그래서 이 결정론적인 세계관은 이미 많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안 하면 이응지읒 기역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취업도 못해 라고 하지만 누가 합니까?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대학원에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결정론적인 세계관은 거의 깨져 있고 근데 지금 이제 그나마 확실한 거는 내년에도 코로나가 유행을 하겠구나 정도는 어느 정도 다들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자, 왜 제가 이런 그 농담 따먹기 얘기를 오랫동안 하냐면 여러분들이 정확하다 그리고 이럴 땐 이렇다 A면 B다라고 하는 이런 결정론적인 세계관이 얼마나 위험하지는 않아요. 그게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거를 붕괴시키고자 노력을 하는 게 서학년 로봇 학습 때에도 스토캐스팅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하는 이유는 그런 결정론적인 세계관을 일단 붕괴시켜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간고사급의 그 문제에서도 보신 것처럼 내가 부딪히면 왼쪽으로 가면 된다고 했지만 왼쪽으로 가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고요. 또는 내가 부딪히면 특정한 방향으로 방향을 꺾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확률적으로 결정이 나는 스토캐스틱 세계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주 고정되어 있는 초등학교 때부터 결정론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모델 기반 방법론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다거든요. 저도 그거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말로라든가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센서가 좋아서 고급 센서를 쓰든 1,500만 원짜리 72m까지 가는 70m까지 가는 이 센서를 쓰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이런 방법으로는 풀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왼쪽 거리, 오른쪽 거리 이런 각도에 따른 거리를 알고 있을 때 나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나는 맵이 어디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결정론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센서가 안 돼서 센서가 나빠서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각종 대회 어제도 대전시에서 했던 로봇융합 페스티벌에 충대 쪽 팀인가가 적외선 센서를 쓰면은 적외선 센서는 광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온라인으로 대회를 할 수가 없다. 온라인으로 대회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웃었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명에 되게 민감한 것이 적외선 센서인데 왜 적외선 센서가 그렇게 민감함에도 불구하고 그 적외선 센서가 민감하더라도 돌아가는 방법론은 왜 생각을 해보지 않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었으나 대전시 관계자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조용히 다른 얘기로 돌려서 올해 온라인으로 하지만 내년에 온라인 또 해야 되는데 올해는
예, 처음이라 넘어가지만 내년에는 제대로 준비해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졸업작품을 하는데 내가 뭔가 해봤더니 이 센서 갖고는 이거밖에 안 돼. 난 센서를 고쳐야겠어. 센서를 고치는 게 아니라 왜 방법론을 고칠 생각을 안 하는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최근에 지능형 문제들에 대해서 입문을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마음가짐 중에 하나입니다. 어차피 데이터는 불량합니다. 그게 밑에 깔려 있어야 돼서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 그 둠이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둠 게임 안에 들어가 보시면 3차원이나 여기 왼쪽 오른쪽에 벽이 있고 천정이 있고요. 여기 이쪽에 가서 보시면 이쪽 면이 뚫려 있을 거란 예상을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로봇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하늘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가봤는데 여기 끝까지 가봤는데 그림이 그냥 이렇게 생겨 있을 뿐이지 여기 하늘색도 있고 여기는 마치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 가보면 이게 열려 있지 않을 수도 있죠. 누군가가 교묘하게 착시 현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림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죠. 여기는 가면 길이 뚫려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지구상에 지능을 갖고 있는 모든 녀석들이 살면서 얻어놓은 교육이죠. 교육의 결과로 이런 결과물이 보일 때는 거기는 뚫려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여기가 뚫려 있을 확률은 굉장히 높지만 반드시 뚫려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누군가 장난을 쳤을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스토캐스틱 관점, 관측의 관점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맵에 들어가 보면 저쪽에 너무 뚫려 있어 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런 고해상도가 아닌 저해상도 옛날 게임들을 해보시면 이 안에서 돌아다니다가 지하 던전을 돌다가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생깁니다. 이쪽으로 가면 분명히 저기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이 골목이 아니라 옆에 골목인가 하면서 착각이 되죠. 그리고 특히나 이런 현상은 술을 많이 먹어서 꽐라가 되면 술집에서 나왔는데 내가 왼쪽으로 가야 되나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헷갈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나는 어디 있지?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에너지를 먹으러 가려면 이 현재의 지도를 보고 아까 지도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 나가서 오른쪽으로 꺾으면은 거기에 에너지가 있지 않나? 라고 머릿속에 지도들을 그리고 있죠. 근데 그 지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최근 게임에서는 뭐 탭을 누르면 지도가 이렇게 핑 하고 따로 나와주죠. 근데 그 지도가 없다면 머릿속에 기억만 가지고서 이 안을 돌아다녀야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지도가 있다면 그 지도상의 현재 위치를 토대로 해서 위치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위치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위치 인식을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로컬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국부적인 지역 이런 의미죠. 지역화 시키는 거예요. 로컬라이제이션을 해서 현재의 내 위치를 알 수 있는 것, 그걸 위치 인식이라 하지 않고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특수 용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머릿속에 무언가 맵이 그려져야 되는데 여기는 다 돌아다녀 봤어요. 여러분들 스타크래프트 같은 옛날 게임 생각해 보시면 내가 탐색을 하고 다닌 데는 색깔이 보이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데는 시커멓게 보였죠. 여기는 내가 모르는 아직 감춰져 있는 히든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탐색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부분의 맵을 모르고 있는 것이고, 맵이 있다면 맵을 이걸 딱 보면서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왼쪽으로 돌아서 이쪽을 가서 탐색을 더 해봐야겠다. 또는 내가 여기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이쪽 끝으로 가서 이렇게 해갖고 이 부분에 접근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슬램은 현재 지도가 있다면 지도를 가지고 현재의 위치를 알아내는 로컬라이제이션과, 그 다음에는 내가 돌아다니면서 현재 위치가 여기 있으니 이쪽으로 가면 이 부분의 지도를 더 그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도를 그리는 방법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동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요. 이 슬램이 나오기 전까지 1995년도 이전까지는요. 맵이 있다면 나는 위치를 알 수 있어 라고 하는 형태의 연구들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내가 위치를 알고 있다면 맵을 그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주제의 문제들만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언제 태어났는지 가물가물한데 95년도 이전까지는요, 맵이 있어야 로컬라이제이션을 했고요. 또 로컬라이제이션이 돼야 맵을 했습니다. 그걸 동시에 하는 기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걸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세바스찬 슬론 세바스찬 슬론 맞죠? 갑자기 이름이 헷갈리네. 그 양반이 Probabilistic Robotics 그 저자 그 양반이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고요. 방법은 여러분들 뒤에서 보시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기법들을 이 방법론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한다라는 컨셉이 바로 슬램이고, 이제 이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방법은요,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예요. 로컬라이제이션이 되면 매핑이 되고, 맵이 있다면 로컬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맵이 있으면 내가 지도를 보면서 내가 낯선 곳에 가더라도 현재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최근에 이제 GPS를 많이 씁니다만 실내의 경우에는 GPS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 여러분들의 두뇌를 이용해서 로컬라이제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동시에 한다는 게 워낙에 너무나 어렵고 말이 안 되는 문제 같은 상태로 십수년이 흘러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조금 생각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맵이잖아요. 나 이 길 알아. 그죠? 알긴 아는데 이렇게 똑같은 길이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똑같은 코너라면 내가 모르겠지만 이런 길을 내가 와봤던 적은 있어. 그래서 나는 대충 이 근처에 있는 것 같아 라는 형태로 이 문제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길, 예를 들면 저도 가끔씩 심심할 때마다 해보는데, 제가 여기 온 지 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들어가 본 건물이 전체의 한 80%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안 들어가 본, 길을 잘 알고 모르고가 문제가 아니라,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여기 3층이잖아요. 저 5층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5층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뭔가 이 확률에 대한 뭔가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안 가본 곳에 한번 가보시면은 내가 여기 길을 어떻게 찾고 있는가라고 하는 과정이 로컬라이제이션과 매핑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훑어보고, 이렇게 자주 훑어보면 내가 있는데 근처는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서는 딴 데로 갔다가 튀어나왔을 때 아까 여기가 내가 간 데였나 아닌가를 이렇게 좀 따져보기 시작하면 머릿속에 조금씩 맵이, 이렇게 히든 영역들이 많은 것들이 조금씩 깨지면서 머릿속에 맵 그림이 슬슬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한 정보, 하지만 내가 어딘가 방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거기가 아까 그 복도인 것 같긴 한데 맞는지 아닌지 조금 불확실할 때 있죠. 그리고 실제로 거기가 아니라 딴 복도일 수도 있어요. 똑같이 생긴 곳에 가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한, 확실하지 않은 정보들을 합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게 1995년도에 세바스찬 솔론이 만든 슬램이라고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분야는 전부 다 슬램의 형태로 문제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그 아저씨 요새 뭐 하냐고요? 학교 다니다가 학교 재미없어서 때려치고 구글 드라이브 하는, 그쪽 구글 회사 들어가서 대빵하면서, 요새 하여간 구글카 프로젝트는 성공리에 잘 했는데 요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에 있는 게 워낙 재미는 없죠. 저도 그렇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프로바빌리스틱 하다라고 하는 것, 뭔가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들을 제가 좀 다른 형태로 표현해 볼게요. 여기 그림 보시면 인터넷에서 갖고 온 그림인데, 여기 이 사람이 사람이라고 하는 건 확률적으로 거의 1에 가깝습니다. 물론 마네킹일 수는 있지만 보이는 그림상으로 보면 확률 1에 가까워요. 얘는 거의 사람이 확실하고요. 이건 사람이 조금 반 이상 보이지만 뭔가 불확실하죠. 여기에 갑자기 실제로 확실하게
장막을 걷어내고 봤더니 여기 이렇게 해서 코끼리일 수도 있죠. 예.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서 예. 공룡 다리가 붙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이 양반은 얼굴만 잘 안 보일 뿐이고, 근데 얘는 뭔가 사람처럼 보이긴 하는데 사람인지 아닌지 확실하진 않고요. 그다음에 실루엣 위주로 보이니까 마네킹일 수도 있겠죠. 이쪽 뒤로 가면 더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0.5 정도. 이게 정말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실제로 이거는요 일종의 그 전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사람이 맞고요. 안에 있는 것들은 전시물이어서 실제 사람이 아닌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어떤 거는 굉장히 디터미니스틱하게 확실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은 불확실한 것이 많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실하다 불확실하다를 결정한 요소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눈과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인식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충 눈으로 봤을 때 시각정보 이미지를 활용해서 얘는 사람인 것 같고 얘는 사람이 조금 더 아닌 것 같고 얘는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항상 관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측이라는 표현은 옵저베이션이라고 하는 공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관측을 해서 관측에는 항상 오류가 따르기 마련이고요. 에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관측을 통해서 무언가를 볼 때는 불확실한 정보들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슬램의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램은 지금 보시면요. 천정을 보고 가는 V 슬램이고 모서리들 확인해서 시프트로 확인한 다음에 현재 이 위치들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위에는 피처들이 있어서 그 피처들을 관측한 다음에 이 안에 자기 자신이 무언가 맵을 그려나가고 해서 이 부분들에 꺾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그재그 움직임을 하는데 약간씩의 오류들이 쌓이고 있고 이 오류가 점점점 위치 오차를 줄여나가는 형태로 구성을 합니다. 맵을 그리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했고요. 예전에 여기에 있는 이런 녀석들을 보시면요 점점점 작아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다가 타원들을 열심히 한번 보세요. 이 부분들이 점점점 작아지면서 지금 살짝 에러가 생기면서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초기 걸 봐야겠네. 처음에 이 녹색으로 보이는 것들은 이쪽에 다 타원입니다. 그래서 이 타원이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고요. 여기도 타원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새로 추가된 녀석이 있는데 점점 작아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 새로 추가된 것들이 나타나면 뭔가 요 녹색 부분이 타원처럼 되어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점 이 녀석들이 작아지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요 점의 위치가 여기에서 여기 어떤 점이 있고 이 주변에 이렇게 생겨 있는 건요. 이 점에 대한 위치가 이 부분의 확률적 분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즉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코베리언스 또는 표준편차 이제 표준편차란 말을 좀 잘 안 쓸 겁니다. 그래서 표준편차 대신에 베리언스 또는 그게 차원이 여러 개이니까 2차원이잖아요. 다차원이라 코베리언스들에 해당하겠고요. 지난번 보셨던 이런 그림과 같습니다. 뭔가 데이터는 이 근처에 있는데 평균은 여기지만 평균 주변에 이와 같은 분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이 근처에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거를 적당한 양으로 잘라가지고 타원 형태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슬램 쪽에 보시면은 위치에 대한 오류를 뜻하기 위해서 이 코베리언스들을 이용하는 예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의미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기가 평균점이 있고요. 이쪽으로는 에러가 작다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이쪽 방향으로는 에러가 굉장히 크지만 얘는 이 근처 어딘가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셔야 되겠고요. 이건 제가 했던 예제
첫 번째 시간에도 보여드렸는데 여기 로봇이 있어요. 그래서 로봇이 이 짝대기 낸 로봇의 헤딩 앵글입니다. 그리고 거기 돌아다니면 여기에 빔을 대략 한 30몇 개를 쏘고 거리를 이용을 해서 맵을 그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의 미션인데요. 아직 안 가본 영역이고, 자 지금 잘 보시면은요, 여기는 관측이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때요? 요 라인들이 되게 넓게 퍼져 있습니다. 라인이 넓게 퍼져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이 부분에 컨투어 이렇게 생긴 맵을 그린다면 이 부분은 무언가 이렇게 생겨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자주 봤기 때문에 되게 뾰족하게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어리언스가 여기는 넓고 여기는 작습니다. 그래서 이쪽 영역을 이제 한번 훑어보니까 조금 더 이쪽으로 오는데, 보시면 기울기가 완만하죠. 얘네들이 간격이 넓으면 완만한 것, 좁으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보시면 이 부분이 뾰족한 거, 이 부분은 넓게 퍼져 있는 콘투어 맵입니다. 그래서 이 콘투어는 원래 뭔가 확률적으로 이 부분이 장애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는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지금 이쪽을 한번 쳐다봤기 때문에 이쪽 영역들을 자주 쳐다봐서 이 부분이 뚫려 있고요. 여기는 뭔가가 비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확률은 되게 PDF가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하진 않아. 그리고 아직 여기를 안 쳐다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뭔가 장애물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정확하지는 않아. 라고 하는 형태들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슬램 쪽에서 쓰고 있는 그리드맵 기법을 적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 숙제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슬램 영역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중요한 필터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누구나 거의 입문자 코스로 배우게 되는 이 칼만 필터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 학부에서 파티클 필터를 가르치는 데는 이 수업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욕심을 좀 내서 파티클 필터를 여기서 수업에서 항상 하고 있습니다만, 파티클 필터라고 하는 두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램 하면 항상 나오는 게 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고, 요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 이 슬램에는 세대가 좀 있는데요. 첫 세대, 두 세대, 한 3세대쯤 지금 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1922년, 아니죠. 2020년 기점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2세대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세대에 나오고 있는 기법 중에 하나가 여전히 파티클 필터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로스, ROS 열어보면 거기에 있는 슬램 기법이 적용된 그 사례는 역시 이 파티클 필터를 쓰고 있는 G매핑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저자, 이 파란색 Probabilistic Robotics의 세바스찬 수름 말고 두 번째 저자 불가드라고 불리는 독일 아저씨 뮌헨레이트인가 울프렘 불가드일 겁니다. 저는 아이로스 때 저한테 연락했던 양반이 누군가 했더니 그 양반이었더라고요. 둘이 아마 친구라서 나이대도 비슷하고 거의 친해가지고 책도 같이 쓰고 뭐 항상 그러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로스에 있는 그 슬램 기법은 정확하게 2012년에 만들어진 기법이고요. 이 세계는 지금 너무나 전쟁터에 가까운 세계관이라서 2014, 15년에 임페리얼 컬리지 쪽이었나? 옥스퍼드였나? 거기에서 나왔던 이제 ORB 슬램이 최근에 이제 퍼지고 있는데, 뭐 업체, 기업들은 아직 활용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고요. 이제 뭐 삼성에서 그것도 종교원에서 ORB 슬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다 보니 동네에 있는 조그만 업체 중에, 대한민국에 있는 업체 중에서 아직 ORB 슬램을 가져다가 쓰고 있는 기업도 본 적이 없고 대부분은 다 로스에 있는 것 같아 쓰고 있습니다. 슬램 관련해서 조금 여기서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한다면, 파티클 필터링, G매핑을 거의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 쓰지만 자체적으로 슬램을 만들어서 산업화에 성공한 조직은 현재까지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성, LG, 그리고 대전에 있는 트윈이, 나머지 기업들은 다 남의 것 갖다 썼습니다. 그리고 뭐 청소기로 유명한 무슨 예전에 업체 이런 데들도 자기네가 개발했다고 하는데 다 뻥치시는 거고요.
남의 회사, 원래는 삼성 쪽에 있다가 나왔던 양반이 만든 보드를 납품받아갖고 쓰고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에서의 슬램은요,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 무슨 원로원들? 이렇게 슬램을 사업화에 성공한 사람 자체가 거의 드물기 때문에 뭔가 슬램은 많은 조직들에서 자기네, 저도 만들었고 딴 사람들도 만들었는데 사업화에 성공을 할 정도로 우수하다라고 손에 꼽힐 만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찾아보시면요, 오픈 슬램, ORG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슬램 코드가 널리고 널렸습니다. 오픈 소스는 많지만 이걸 이해도 할 수가 없고요. 거의 대부분 이해도 못 하고요. 대한민국 업체들 중에 이거 이해하고 있는 데가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요새 조금씩 늘어나서 대전에 있는 작은 업체들 RGT도 조금 이해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자, 그래서 이제는 슬램이 이렇게 좀 만들어 볼 줄 아는 사람들,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는 적은데 슬램을 쓰고 있는 업체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물류 쪽, 택배 쪽에도 건드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슬램이 조금 보편화 기술이 돼가고 있고요. 특히 드론 쪽에다 쓰겠다고 요새 ORB 슬램을 가져다가 코드를 이해해 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미 거의 이 부분에 ORB 슬램의 하나의 데모를 찍은 게 드론인데 카메라 16대 동시에 동작하면서 거의 30프레임급 이상이 나오는 무지막지한 기능이 구현이 됐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 슬램 쪽은 나중에는 결국 ORB 슬램 쪽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ORB 슬램을 가르치는 거는 정말 자율주행에 대한 그게 목표가 되겠고요. 이 파티클 필터는 여전히 타 대학에서는 석사급에서도 잘 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 수업에서 과연 ORB 슬램이 나와야 되는가?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지금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파티클 필터 기반까지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하여간 여러분들은 험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고급 기법들을 알아야 나중에 도움이 되는 세계관이라서 여기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하고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